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국구, 전국이라 쓴 이유는 뭘까요? 바로 뭐 서울청, 뭐 경인청, 그리고 부산청, 충청청 여러 지역 청에 오늘 계리직 면접을 한번 알아보는 특강 오픈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픈 강의는 약 1시간 반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바로바로 손 들고 물어보셔도 되고 또 혹은 제가 이따가 질의응답 타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미리 적어 주셨다가 저한테 질문하셔도 괜찮고 또 나중에 이제 오늘은 라이브를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강으로 이제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오픈 채팅 방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오픈 특강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좀 해야겠죠. 자,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에듀윌에서 이제 공무원 면접 진행하고 있고요. 뭐 9급도 진행하고 7급도 진행하고 예전에는 이제 5급 면접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5급은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면접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현직 공무원도 같이 교육을 했고요. 현직 공무원은 현직 공무원도 승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같이 교육을 진행했고 지금 여러분들 기준에서 좌측에 보이는 이제 화면은 저희 교재인데 사실 요거는 사실 지방직 교재이고요. 저희 계리직 교재가 따로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계리직 교재는 여기는 보면은 핑크색이잖아요. 요 핑크가 블랙핑크 로고 색깔이랑 똑같은 걸 땄어. 그래가지고 블랙핑크 색깔인데 지방직 우리 계리직은 핑크색 아니고 초록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교재를 구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인 보조 자료가 같이 배부가 되면서 교육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이제 계리직 면접 오픈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작년에 저희 수강생 합격률입니다. 작년 합격률은 이제 97% 합격률 나왔고 서울하고 충청청 같은 경우에는 전원 합격이 나왔고 경인청은 좀 아쉽게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경인청마저도 이제 100%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경인청은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 합격하셨고 작년 저희 기준으로는 97% 이제 합격률 나왔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제 계리직 면접 개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면접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뭐 서울청도 있고 경인청도 있고 충청청도 있고 경북청도 막 있고 다양한 청이 지금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 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계리직 면접 평가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면접 평가 방식이 어떠한 기준으로 달라졌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계리직 면접에서 우리가 흔히 좀 인터넷에서 보이잖아요. 뭐 사전 조사서를 한다더라, 뭐 경험 면접을 한다더라, 뭐 이렇게 막 뭐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 정보를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는 개강일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교육을 어떤 날짜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제 차별화된 교육 방식을 해서 오늘 마무리 1시간 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리직 면접 절차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청별로 세부적인 면접 절차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전체적인 거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청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진 않지만 거의 95% 청별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뭔가 서울청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경북청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거의 95%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리직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청이든 같은 날짜에 같은 면접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같은 날짜에 같은 면접을 본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청별로 나오는 주제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청별로 왜 서울청은 사전조사서 주제가 다르고 경인청도 사전조사서가 다르고 청마다 다른 게 아니라 청과 모두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같은 날짜에 같은 면접을 보기 때문에 주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가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면접 당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 자, 면접 기준 당일 자, 지금 들어오신 분은 주목돼서 조금 창피하시겠지만 앞에서 자료를 갖고 가셔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저는 경인청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응시자 대기장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응시자 대기장에 도착을 하면은 뭐 출석 체크를 하고 좌석 배치도로 이제
이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좌석 배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응시 번호 있잖아요. 필기 점수. 그러니까 그거와는 다르게 몇 조 몇 번이라는 응시 번호가 있을까요? 그거를 당일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몇 조 몇 번인지를 당일에 확인 가능하고 그 조를 확인하고 작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다른 점은 경인청은 그냥 조하고 번호가 딱 정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충청청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뭐 그 자리에서 응시자 대기장에서 그 추첨을 해서 조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조 편성 하는 추첨으로 랜덤을 해서 조 편성을 하는지 정해져 있는지 사실 그건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당일날 이제 면접 교육을 하고요. 이제 면접 교육에서는 이제 어떤 걸 하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도 걷어가시고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 있으면 다 걷어가고 스마트워치 다 걷어가고 그리고 오늘 시험은 언제 시작해서 몇 시에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내 절차를 하는 시험 감독관이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인청 기준으로는 1조 총 17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1조에서 7조는 1조에서 2조는 3층에서 대기장 응시장이었고 3조하고 4조는 4층의 대기장 응시장이었고 5조에서 7조는 이제 5층이 대기장 응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층마다 다른 공간에서 이제 앉아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다가 대기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사전 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전 조사서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는 발표 면접이에요. 발표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쉽게 말하면은 대학교 때로 따지면 PT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T예요. PT고요. 발표문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작성을 몇 분 동안 하냐? 30분 동안 하는 거고요. 이 발표문을 계리직 면접에서는 사전 조사서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발표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당일날 어떤 특정 주제가 주어질 거고요. 그 주제와 관련된 제시문이 있습니다. 그 제시문을 분석을 해서 한 장짜리의 발표문을 요약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그 작성 시간이 몇 분이다? 30분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사전조사서에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사전조사서가 끝났어요. 끝나면은 우리가 장소를 이동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을 보는 시간은 몇 분이라고요? 개별 면접은 25분 동안 개별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25분 동안 개별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사전에 사전 조사서를 30분 동안 발표문을 작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 25분 중에 5분은 우리가 앞서 작성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직접 발표를 하게 돼요. 오케이? 그럼 몇 분 남았어요, 지금? 몇 분 남았죠? 20분 남았죠? 20분 동안에는 발표문에 대한 후속 질문. 발표문에 대한 후속 질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리직 면접에서 많이 들어봤던 뭐 경험형 질문, 상황형 질문, 기타 개별 질문이 20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접은 우리가 20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20분 동안 실질적인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작년에 실제로 이제 면접장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한 거고, 면접위원 이렇게 두 분이 있고요. 면접자가 여기 있고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작은 밀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현장에 있는, 현장보다 좀 더 좁아요. 현장에 있는 공간에서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기본적인 이제 면접의 어떤 개요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집중적으로 뭐 사전조사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개별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상세하게 각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가 먼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 작년과 다르게 이제 올해부터는 면접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사전조사서, 개별 면접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여기 좌측에 보이는 가나, 다라마 5가지 평가표가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진행이 됐던 평가표고요. 올해 2024년도에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평가표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4가지의 평가표로 면접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제 평가표가 달라졌냐? 달라진 이제 배경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2023년도까지 평가했던 면접 평가 방식은요, 실질적으로는 1980년대부터 적용이 됐던 평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가 방식이 올드했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23년도까지는 5가지의 평가 방식으로 면접을 평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듯이 1980년대의 공무원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공무원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달라졌죠.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흔히 이제 공무원 직업을 생각해 보면 좀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어요. 뭐 탁상 행정이라든지 시민들과 뭐 소통도 하지 않고 업무도 대충 해주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 한 5년 이내의 공무원 조직은 많이 달라졌어요.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뭐 국민 신문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도 하고 또 시민들의 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키오스크도 하고 왜 우편 배달물 같은 경우도 드론 배송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시민들의 편의성과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공무원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 평가 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평가 방식이 최신화되어서 요즘 최신 들어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을 기준으로 만든 게 최근 평가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가 방식이 1번, 2번, 3번, 4번 4가지 평가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뭔가 워딩 자체도 주제 자체도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다라고요. 자, 일단 첫 번째 평가 방식이 뭐냐면은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가 소통과 공감 능력이 있는 지원자인가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자, 계리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직 지원자잖아요. 그럼 계리직 공무원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어떠한 이유로 필요할까요? 어떠한 이유로 필요할까요? 계리직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어떤 역량과 공감이라는 역량이 어떠한 이유로 필요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직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죠? 창구 업무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럼 창구 업무를 할 때 만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창구 업무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 만나요? 시민 만나잖아요. 민원인 만나잖아요. 민원인과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통 공감이라고 하면은 대인관계 및 조직 적합성이 첫 번째입니다. 자, 대인관계 및 조직 적합성입니다. 그 조직에서 우리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조직 내부적 측면과 외부적 측면을 나눴을 때 외부적 측면은 바로 민원, 시민들을 많이 응대하기 때문이죠. 그 우리가 보통 시민들을 창구 업무에서 많이 만났을 때 우편물을 우리가 취급을 하고, 그렇죠? 혹은 뭐 예금 보험 가입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이때 우리가 민원인들과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편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우편물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우편물 접수하는 기본적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의 클레임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편 수화물의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은 어떤 민원은 올랐구나 하고 그냥 접수를 하는 민원인도 있지만 50원이 올랐으면 왜 내가 50원을 더 내야 되느냐 설명해봐라. 막 고개를 치들면서 이렇게 하는 민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민원인을 응대할 때 50원 올랐으니까 그냥 접수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올리게 된 기준이라든지 그 언제 올랐는지 어떤 법령을 따르고 있는지 민원인들이 이해 가능하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 소통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조직 내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일하는 동료를 말하는 겁니다. 동료에서 우리가 이제 업무를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업무를 같이 분담을 하기 때문에 동료와 같이 일하는 측면이나 혹은 민원인이랑 같이 일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과 공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 보통 경험형 질문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은 지원자가 뭐 협동심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다라든지
있냐라든지 혹은 갈등 경험이 있냐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후속 질문, 꼬리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갈등 경험을 먼저 물어보고 갈등 경험에 대한 후속 질문으로 그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본인이 가장 갈등을 하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경험형 질문에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형 질문에서도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위에 과장님이 본인에게 어떤 상품 개발을 위해서,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제안한 아이디어 상품에 있어서 과장님이 반려한다,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형 질문이 나오면 과장님을 설득하는 답안이 나와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바로 의사소통 능력, 소통과 공감 능력이 여기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소통과 공감을 발휘해야 되는 대상, 특정 타입만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개인 본인에 있어서도 소통과 공감 능력은 중요하다라는 거. 왜 중요할까요? 소통은 다른 대상자와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개인 본인에게 있어서 소통은 왜 필요할까?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취약한지 본인이 알고, 그래야지 본인 관리를 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공무원 뉴스 기사 많이 보지 않았어요? MZ 퇴사. 보통 그렇죠? MZ 퇴사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지 않았어요? MZ 퇴사 많이 왜 일어나요? 민원인들 컴플레인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수도권 외 지역에는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마주하게 될 건데, 어르신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히 약간 고지식하다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대화를 해도 잘 소통이 안 된다라든지. 근데 만약 그런 과정에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그냥 나 공무원 때려칠까?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잘 알아야지 내 스스로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민원인부터 시작해서 조직에 적응을 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온다? 본인 평소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지원자의 소통, 공감이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헌신 열정입니다. 헌신 열정은 뭐냐면 그리고 헌신 열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소통 공감의 카테고리, 이 평가 방식은 과거, 가나다라 평가 방식 5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과거와 좀 유사한 평가 방식이 뭐냐면 다하고 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헌신과 열정, 이건 뭐냐면,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계리직 면접에서는 헌신과 열정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직무에 관련된 게 이제 헌신과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계리직에서 헌신과 열정이라는 건 크게 뭐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정사업본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서울청, 경인청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리직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정사업본부, 그러니까 서울청, 경인청 다 포함해서 우정사업본부라는 이런 이해도를 묻는 질문이 헌신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맡은 업무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게 되려면 내가 소속된 기관, 내가 일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어야지 헌신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이해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뭐 대표적으로는 우정사업본부가 왜 수익성을 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원자분께서는 우정사업본부는 우리는 봉사기관이 아니다, 공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수익성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수익성을 잘 내고 있는지도 이야기해봐라. 우체국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융 파트가 이제 금융에 우리가 예금이 있고 보험이 있는 거고, 금융 파트도 있고 우편물 파트도 있고요, 쇼핑몰 파트도 있고, 분류가 되게 많아요. 파트별로 되게 많은데 거기서 수익성을 어느 분야에서 잘 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성을 더 향상시켜야 되는지도 질문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질문들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질문들 포함해서 우체국을 방문해 본 적이 있냐, 우체국의 장단점 이야기해봐라. 요즘에 이제 우체국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 관련된 이해도를 묻는 질문. 자, 그리고 두 번째, 계리직에 대한 이해도. 계리직과 우정직 공무원의 차이점.
문제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계리직이 뭐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는지, 만약에 지원자가 입직하게 된다면 계리직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해 봤는지, 담당해 보고 싶은지, 본인이 계리직으로서 갖고 있는 직무 강점은 무엇인지, 지원자가 과거에 있었던 사회생활 경험이 계리직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전반적인 질문을 묻는 게 헌신과 열정이고, 헌신과 열정에 해당되는 이 질문에 관련된 과거 평정표는 바로 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늘은 뭐 특강이니까 이제 이해가 될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자, 그리고 창의력 신입니다. 자, 창의력 신은 지원자가 창의력, 사고력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과거의 평가 요소를 비교했을 때는 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고력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지원자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원자의 경험으로 어떻게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죠. 지원자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학창시절 때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혹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경험형 질문을 함으로써 지원자의 창의력 평가를 한 번 더 하게 되고, 근데 사실 경험형 질문을 물어보면서 창의력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보통 지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는 드론을 활성화했을 때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 그럼 지원자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대응 방안을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창의력이 돋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점 개선 방안에 관련된 질문이 전부 다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윤리책임입니다. 윤리책임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계리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기업에서 근무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공무원이죠.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게 윤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공무원 6대 의무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공무원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 얘기해봐라.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이야기해봐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공직에 관련된 질문이 마지막 윤리 책임이고, 과거 가나다라마 평가표에서는 바로 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되셨을 텐데, 제가 평가 방식을 설명해 드리면서 동시에 뭘 설명했냐면, 윤리 책임은 과거 평가표에 가에 해당되고요. 창의혁신은 과거평가표의 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헌신열정은 과거평가표의 나에 해당이 되고, 소통공감은 과거평가표의 다라가 일치가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 무슨 말일까요? 평가에 대한 평가 주제는 조금 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과거의 평가표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굳이 평가 방식을 바꾼 이유는 뭐냐면 대신에 평가 요소가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거는 여기 보면은 개정 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으로 오픈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력처에 이제 확인을 해서 제가 이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혁신, 윤리 책임 네 가지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과거의 평가 방식과 크게 다르진 않고 좀 더 세분화된 주제가 추가가 되면서 평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가표에 대한 방식을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합격자 어떻게 나는데 제일 궁금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평가표는 크게 상, 중, 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평가는 상, 중, 하로 나눠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수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보통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미흡을 받으면 어떻게 되고, 요거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면접에서 그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면접위원회 과반수가, 면접위원회, 우리가 지금 계리직 면접위원 몇 명이라고요? 2명. 그렇죠? 그 과반수는 몇 명이에요? 2명. 그렇죠? 면접위원회 과반수가 모두 상을 주면 이거는 필기가 커트라인이더라도 무조건 1등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지금 필기 점수가 만약에 내가 막 예를 들어 커트라인이 80이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80이야. 그럼 내가 면접에서 우수를 받았어요. 그럼 무조건 위에 막 90점, 100점 위에 분포도가 높아도 내가 그냥 1등으로 합격을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포인트는 뭐다? 전부 다 상을 받아야지 우수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수를 받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따가 제가 미흡을 설명해 드리고 나서 좀 전체적인 지금 추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수를 받는 기준은 네 가지를 모두 다 상을 받아야지 우리가 우수를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우수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미흡의 기준도 제가 설명해 드려야겠죠. 자, 미흡의 기준은 뭐냐면 면접의 이제 과반수가 2개 이상 항목을 이제 하로 줄 경우 첫 번째 케이스는 미흡을 받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면접관도 가에다 하를 주고 A 면접관이 가에다가 하를 주고 나에다 하를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8을 2개나 줬죠. 이렇게 2개 이상을 하를 주면 무조건 미흡인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혹은 두 번째 케이스 A 면접관하고 B 면접관 모두 둘 다 같은 평정표에 하를 줬어. 그 의견이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흡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흡을 받으면 내가 필기에서 완전 고득점이야. 그래도 면접은 무조건 100% 불합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평가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기 점수대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접을 응시한 사람이 20명이에요. 근데 최종 합격은 15명만 지금 채용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20명에서 15명을 채용을 하는 거니까 5명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수를 5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이 10명이 나왔어. 그럼 미흡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거는 보통이면은 지금 딱 15명이 나오니까 그냥 보통은 필기 점수 상관없이 보통 받으면 다 그냥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미흡을 받은 사람이 필기 고득점자인지는 몰라. 아무도 안 했어요. 뭐 우수도 필기 고득점자가 우수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필기 중간 정도에 되는 점수가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필기 커트라인도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근데 똑같이 면접을 응시한 사람이 20명이고 최종 합격 인원이 15명이에요. 15명이고 지금 이게 뭔가 잘못 나와 있는데 지금 요거 지금 10 어떻게 된 거지? 18 여기가 이제 2로 바꿀게요. 제가 만약에 우수를 5명이 받았어요. 근데 보통이 13명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합하면 모두 몇 명이에요? 18명이죠. 이 중에 지금 몇 명 떨어져야 돼? 3명 떨어져야 되잖아요. 왜? 지금 정원이 15명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럼 누구 떨어뜨릴까요? 우수는 절대 안 떨어뜨려요. 우수는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13명 중에서 3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가 있는데 요 마지막 3명이 떨어지는 기준은 뭐예요? 필기 마지막. 필기 점수로 합산을 해서 마지막 학생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미흡은 뭐 필기가 고득점이어도 미흡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우수는 무조건 합격하는 거. 그러니까 미흡하고 우수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떨어지고 합격하는 거예요. 알겠죠? 필기 점수가 반영되는 그 평가는 뭐다? 보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흡하고 그리고 우수 비율이 정해져 있냐. 그거는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뭐 우수는 무조건 몇 명 뽑아야 된다, 몇 명 뽑아야 된다 이런 게 나오면은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인 거고. 자, 아까 제가 경인청 처음에 설명드릴 때 혹시 기억나세요? 총 1조부터 17조가 있었다고? 같은 조에 몇 분 계셨어요, 작년에? 한 10명? 8명? 6명. 자, 보세요. 경인청 기준으로 당일날 1조에서 17조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조당 1조, 2조, 3조, 17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작년에 경인청 한 명부터 6명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 명부터 6명까지 있는 거고 3조도 한 명부터 6명까지 있는 거고 17조도 한 명부터 6명까지 있는 거예요. 이랬죠. 조별로 6명이 편성이 된 거예요. 면접관 몇 명이에요?
면접관이 1조 면접관, 2조 면접관, 3조 면접관 다 달라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1조 면접관, 2조 면접관, 3조 면접관, 17조 면접관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면접관 2명이니까 17 곱하기 2 하면 34명입니다. 면접관은 총 몇 명? 34명이고요. 나누기 2에서 총 17팀의 면접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1조하고 2조 경쟁자가 아니야. 왜? 1조 면접관하고 2조 면접관이 좀 다르잖아요. 요 안에서 경쟁한다고요. 요 안에서 경쟁을. 요 1조하고 2조는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1번하고 6번이 우리끼리 경쟁자야. 그러면 1번하고 6번이 다 보통 나올 수 있고 1조에선 다 보통 나올 수 있어. 근데 2조는 우수고도 나올 수 있고 미흡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같은 날의 면접을 봐도 어떤 지원자는 되게 면접 질문이 무난하게 같은 경인청인데도 어떤 지원자의 후기를 보면 면접 질문이 무난해. 근데 같은 경인청에 같은 날의 면접을 봤는데 어떤 지원자의 면접 후기를 보면은 압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 그럼 뭐예요? 면접관의 특징이 더 달랐던 거. 그러니까 후기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면접 준비가 왜 중요하냐가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면접관의 특징이 세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면접관의 특징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 많잖아요. 공무원 면접 6만 안 하면 합격한다는데? 근데 떨어지는 사람 분명히 있죠. 자, 옛날엔 분명히 이랬다고요. 옛날에는 면접이 되게 형식적인 절차였다고요. 6만 안 하면 합격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옛날처럼 평가하는 면접관도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이 정말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럼 두 번째 면접관은 어떠냐면 질문은 너무 쉬워. 막 지원자도 막 신나. 내가 알고 있는 질문 다 받고 준비한 질문 다 나와. 너무 쉬워. 질문이 너무 쉬워. 면접 질문 쉬워. 압박 질문도 안 해. 꼬리 질문도 안 해. 질문이 쉬워. 근데 평가 까다롭게 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까다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질문 쉽지만 지원자의 답변으로 상대평가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면접관, 압박 질문 많이 하는 사람. 말 그대로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2번, 3번의 면접관 추세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접 후기를 막 찾아보면은 어떤 사람이요? 내 아는 지인 중에 야, 욕만 안 하면 합격해라는 지인은 첫 번째 면접관 만난 사람. 그렇죠? 근데 어떤 지인은 뭔가 질문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는데 나 떨어졌어 이러면은 두 번째 면접관 만난 사람. 어떤 지원자는 엄청 까다롭고 막 표정도 마치 살벌하고 죽이겠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세 번째 면접관 만난 사람. 그러니까 주변인들은 딱 그 본인이 만난 사람만 생각하겠지만 저는 여러 수강생의 후기를 다 모으잖아요. 다 골고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면접관 만나면 면접 준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운이지. 랜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복권이에요, 복권. 로또 당첨이거든요. 이건 몰라. 그리고 첫 번째 면접관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요즘에 아까 평가 방식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인혁처에서 지금 달라진 변화를 좀 말씀드릴까요? 인혁처에서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인구 감소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국가에서 외국인 채용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외국인 등록 주민등록증이 이제 외국인이어도 외국인 채용을 하고 있어요. 공직 내부에서. 그만큼 이제 뭐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전문성이 없는 공직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전문성 있는 공직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민간 경력자 채용도 늘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무원 면접 평가 방식도 바뀌었고 심지어는 평가만 바뀐 거 아니라 내부적으로 면접관이 공무원 현직자잖아요. 현직자 면접관 교육도 해요. 평가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면접관을 교육을 트레이닝을 해서 그 면접관이 정말 좋은 지원자를 채용하게끔 내부적으로 트레이닝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면접관이 없어지는 추세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면접관은 질문이 되게 평이에요. 근데 평가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이건 지원자 답변의 질에 따라 나눠지는 거고. 세 번째 면접관은 비록 까다롭긴 하나 본인이 잘 대처하면 잘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면접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올해 국가직 면접에서 국가직 면접 중에 가장 채용 인원이 많았던 직렬이 세무직이었어요. 세무직이 1000명 뽑았거든요. 1000명 뽑았어요, 세무직. 다른 직렬은 뭐 200명, 100명, 30명 뽑는데 세무직만 4자릿수. 그러면 세무직 지원자들 머릿속 어떻겠어요? 좀 세무직 공무원 퇴사율도 엄청 높고 지금 내부적으로 세무직 공무원의 인력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뽑으니까 나는 좀 점수 한 3점 높고 대충 봐야지 이렇게 한 지원자도 있겠죠. 내가 학원에서 모의 훈련 하잖아요. 근데 저는 미흡하고 우수의 기준을 좀 98%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수를 받는지 미흡 받는지 저는 기준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특정 수강생한테 점수 높은 거 아는데 이렇게 하면 100% 미흡 나온다. 제가 그랬거든요. 떨어졌죠. 준비 안 해서. 그러니까 너무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요 보통만 받으면 되는 거 맞아요. 막 정말 애를 쓰고 막 무조건 우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떨어져요. 근데 그 지원자가 지금 결과적으로 합격은 안 됐지만 그 지원자가 미흡은 또 안 받았어. 보통 받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수를 많이 뽑은 거였지. 미흡을 주기는 좀 너무 힘드니까 우수를 아예 많이 줘버려서 밑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높으신 분들은요 정말 중간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간도 안 하면 정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필기 점수가 높은 거는 분명 영향이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팩트거든요. 근데 그 중간을 안 하면 이거는 합격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보자면은 상위권에는 이제 미흡 피하기, 이제 보통만 맞으면 된다. 그리고 애매권하고 커트라인권은 무조건 우수를 목표로 간다. 이렇게 목표치를 두고 면접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라지는 평가 방식과 그리고 우수하고 미흡의 어떤 기준, 면접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계리직에서 진행이 되는 뭐 사전조사서라든지 개별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입니다. 바로 사전조사서입니다. 여러분, 사전조사서는 아까 제가 쉽게 말해서 발표 면접이고 발표 면접을 위해서 발표문을 작성하는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면접 당일날 주제를 알수, 주제는 미리 할 수 없고요. 면접 현장 당일에 도착해서 우리가 주제를 알 수 있는데 크게 서식이 2가지 서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서식은 뭐냐면 제시문과 주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식은요, 제시문을 보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작성지, 작성지가 두 번째 서식입니다. 근데 제시문 내용은 A4 용지로 나오고요. 작성지 서식은 우리가 먹지라고 해서 우리가 NCR 용지라고 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게 저 어렸을 때 슈퍼마켓 있고 편의점은 없었고,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가서 엄마가 영수증 떼어라면은 영수증 하얀색 영수증 밑에 노란 색깔, 빨강 색깔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지금.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고, 저 옛날에는 그렇게 영수증 처리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면 밑에 글이 묻어 나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먹지, NCR 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NCR 용지로 우리가 받아서 제시문을 보고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문 작성하는 거고, 작성 시간은 이제 30분이 될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성 시간 30분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연습을 할 때는요 30분으로 연습 안 할 거예요. 30분에 맞춰 연습하면 현장에서 긴장되거나 면접 질문 어려우면 무조건 초각에 대해서 작성을 못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무조건 28분에 맞춰 작성합니다. 28분에서 2분 땡겨서 작성 연습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다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발표는 5분 이내인데 실질적인 발표 시간은 3분 30초에서 우리가 4분에 맞출 거예요.
3분 30초에서 4분에 맞춰서 우리가 발표 연습을 할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5분에 맞춰서 발표를 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3분 30초에서 4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주제 유형 어떤 주제가 나오느냐. 자, 제가 계리직 면접 뭐라 그랬죠? 서울청이든 경인청이든 부산청이든 청과 관계없이 같은 날에 면접을 같은 날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어떤 청이든 우리가 면접 보는 기관은 다 다르지만 주제는 동일하게 나온다. 그래서 기출이 많이 없어요. 매년 기출이 하나니까.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은 우체국 금융의 특성과 그리고 우체국 예금에 있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왜 나올까요? 그 수익성 향상 때문에 나온 거죠. 수익성 올리기 위해서. 수익성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파트는 예금 파트가 나왔고요. 거의 사전조사서 주제 유형은 우체국 관련 사업에 관련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는 첫 번째 금융 파트 나왔지.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주제를 살펴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 택배차 금지 관련 요거는 뭐예요? 사회 이슈죠. 사회 이슈, 제도의 문제점 및 도입시 개선 방안은 뭐예요? 사회 현안. 근데 사회 현안 주제가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막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이슈가 나오더라도 우리 우체국에 관련된 사회 이슈. 알겠죠? 또 뭐 드론 배송의 장점과 고려사항이 뭐야? 이거는 배송 우편물에 대한 거죠. 우편 파트 나왔는데 드론 배송 뭐야? 우정사업본부 사업에 관련된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사전조사서의 기출 주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우정국의 사업에 관련된 거, 금융 파트, 우편물 파트 이게 파트별로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 이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회 이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인구 감소, 뭐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사회 이슈 중에서도 우체국에 관련된 사회 이슈가 사전조사서 주제 유형으로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런 주제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네. 자, 그러면 사전조사서 관련된 제시문은 보통 한 장에서 두 장짜리의 제시문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한 장짜리의 제시문이 나왔어요. 그럼 이 무슨 말이냐? 여기가 제시문이고 그리고 이거 작성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작성지. 제시문의 분량이 한 장짜리가 될 수도 있고 두 장짜리가 될 수 있는데 작년은 제시문 분량이 한 장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A4 용지 꽉 채워진 A4 용지 분석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거. PT 면접. 예, 표정이 많이 어두워. 많이 이렇게 지금 어두워요, 여러분 표정이. 이런 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시 이제 작년 주제는 아니고요. 예전에 나왔던 걸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의 드론 배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련된 주제가 나왔었을 때 그때 제시문은 두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하고 2번으로 나왔는데 1번은 첫 번째 제시문이었고 2번은 두 번째 제시문.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4차 산업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드론 성공 사례가 A4 용지 꽉 채워서 한 장짜리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장에는 이런 드론 상용화를 했을 때 7가지의 문제점이 제시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총 2장짜리가 나왔다. 그리고 주제가 뭐예요? 드론의 장점과 고려사항, 활성화 방안이 주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분석해서 한 장짜리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그 제시문을 보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장짜리인데 제가 요약을 했어요. 요약. 이런 식으로 한 장짜리의 이제 제시문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리직 면접은 사전조사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전조사서 관련 꼬리 질문이 기본적으로 3개에서 5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조사서 작성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사전조사서만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후속 질문을 최소 3개. 정말 질문을 안 받았다? 그래도 2개. 평균적으로는 3개. 맥시멈 최대치를 받으면 5개. 그래서 이거 작성하고 후속 질문 나오기 때문에 사전조사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전조사를 작성을 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그 우리가 일단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우리가 사전조사서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될 때, 작성할 때 이제 준비 절차를 뭐냐면은 최신 빈출 유형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내용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두 번째로 준비되는 거는 그 분야별로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작성 연습, 요런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사전조사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조사서고요. 이거 잘못 나와 있는데 파트 1 아니고 파트 2입니다. 이제 파트 2는 뭐예요? 이제 개별 면접입니다. 자, 개별 면접 아까 몇 분으로 진행된다고 했죠? 25분 동안 면접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25분 중에 5분은 뭐예요? 발표하는 시간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후속 질문을 받는 시간은 20분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요게 20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20분 안에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사전조사서 후속 질문. 사전조사서 후속 질문 끝나면 경험형 질문을 해요. 그럼 또 경험형에 대한 후속 질문. 오케이? 2개에서 5개. 또 이거 끝났어. 그럼 이거는 상황형 질문을 면접관에 던져. 그리고 상황형 질문에서 질문 던지면 지원자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 답변에 대한 후속 질문이 2개에서 5개. 근데 어떤 지원자는 여기서 면접 종료가 되는 지원자가 있고, 어떤 지원자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타 질문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마지막 기타 질문은 받는 지원자도 있고 안 받는 지원자도 있어요. 이거는 지원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여기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20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 면접 20분 동안 진행되면 질문 개수 몇 개 받을까요? 그러니까 후속 질문을 받는 그 질문, 어쨌든 그냥 기본 질문이든 후속 질문이든 질문 몇 개 정도 받을까요? 면접이 20분이면 17개에서 21개. 알겠죠? 17개에서 21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분당 질문 하나. 왜냐하면 우리가 면접 답변을 이야기할 때 보통 면접 답변을 1분 넘어서 답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당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는 가장 이상적인 평균 답변의 시간은 30초에서 길어도 40초가 될 거예요. 이건 내 답변이죠. 내가 답변하는 시간이죠. 그럼 면접 질문 뭐 길게 하겠어요? 면접 질문 한 10초면 끝나지. 그럼 이게 질문. 그리고 그럼 만약에 30초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20초 남죠. 20초는 뭐예요? 지원자가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1분에 하나씩. 이랬어요. 그래서 가장 좀 적게 받아도 19개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거의 19개 받죠. 19, 여기 사전조사서 후속 질문부터 기타 질문까지 몇 개? 한 19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골고루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청이든 이 절차는 90%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조사 후속 질문 던졌다가 그 다음으로 경험형 질문 가고, 경험형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는 상황형 질문하고, 상황형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하고, 그 다음 기타 면접. 거의 모든 청이 다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사전조사서 후속 질문 어떻게 나오는지 좀 우리가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사전조사서 주제는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드론 배송과 관련하여서 우정사업본부가 해야 될 일이 사전조사서 주제이고, 뭐 지원자가 이제 발표를 했어. 5분 이내로 발표했어. 그러면 발표 끝나면 사전조사서 후속 질문 받는다고 했죠. 뭐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 드론이 군사 목적이나 사생활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우정사업본부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을 개선할 방안 얘기해봐라. 맞죠? 자, 두 번째. 드론을 배송하면 집배원들은 일자리 감소 문제로 힘들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책 뭐예요? 우정사업본부 내부. 첫 번째 질문 뭐야? 외부적인 문제. 두 번째 질문 뭐야? 내부적인 질문이잖아요. 내부적인 문제. 맞죠? 그리고 마지막, 드론 사업에 단점이 있다면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개선점 얘기해봐라. 이게 사전조사서 후속 질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사전조사서를 작성을 연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후속 질문이 나올지를 패턴을 잘 읽어야 돼요. 물론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 패턴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패턴을 읽고 그 패턴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답변 훈련하는 것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 사전조사서 주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쵸? 예측할 수 없어요. 뭐 경험형 질문, 상황형 질문은 예측 가능해. 근데 사전조사서 질문은 정말 어떤 주제가 나올지 너무 튀어요. 아무리 예측해도 이제 벗어나기 마련이고. 그럼 이제 수강생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예측하기 힘든 질문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내 운에 맡기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는 맞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문 답변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수업 시간 때 준비한 답변 내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면은 좀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사전조사서 후속 질문 지금 끝났어요. 자 그다음 뭐가 나온다 했죠? 경험형 질문이 나온다 했죠. 경험형 질문 이런 거 팀원들과 업무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갈등 경험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라고 해서 되게 좀 일반적인 경험형 질문이 나와요. 그럼 이제 지원자 뭐 답변하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후속 질문. 갈등 시 소수의 의견도 중요했을 텐데 이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어떤가? 혹은 갈등을 해결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거 없으셨어요? 라고 해서 이 주제에 대한 후속 질문을 받게 돼요. 이해됐죠? 자, 근데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잠깐 볼게요. 우체국 업무는 힘들고 급여도 적은데 괜찮은지, 이거는 뭐예요? 공무원 지원 동기죠? 공무원 지원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적은데 왜 지원했냐? 그럼에도 계리한 직원 이유는 이거는 여기서 만족 못하니까 후속 질문 또 나온 거잖아. 이거 질문 이해 못했으니까 이 질문 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거. 선생님, 아까 분명히 경험형 질문을 던지고 경험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질문은 경험형 질문이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지금 경험형 질문 관련 없잖아요. 이렇게 우체국에 관련된 질문은 그냥 마지막 기타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얘 면접관이 본인이 그냥 경험형 질문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질문도 했다가 뭐 상황형에서도 질문할 때 본인 마음대로 끼워 넣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 상황형 질문 가볼게요. 자, 경험치 끝났고, 자, 상황형 질문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사 후에 과장이 참신한 보험 판매 홍보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제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질문이 나왔어. 그러면 뭐 답변을 지원자가 했겠죠? 거기다 후속 질문으로 근데 만약 과장이 부족하다고 더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거절한다면 근데 본인이 열심히 준비한 건데 과장을 설득해볼 생각은 없는지 설득 방안도 한번 얘기해봐라. 그 다음 줄 보면은 그럼 이번에 과장을 허락했다. 그럼 만약 과장이 아니라 국장이 반대면 어떡할래? 이렇게 해서 계속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반대면 어떡할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후속 질문 받고 어떤 지원이 여기서 면접 종료 되는 수험생도 있고 어떤 수험생은 면접 종료하지 않고 기타 개별 질문까지 받고 면접 종료가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개별 질문은 우체국에 관련된 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이해도,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어떤 사업성, 사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우체국 방문 경험에 관련된 우체국에 관련된 거를 집중적으로 받게 돼요. 근데 이 기타 질문을 상황형 질문을 받고 나서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원자는 그냥 상황형 여기 사이에도 질문 받는 지원자가 있고 어떤 지원자는 경험형 뒤에 이런 식으로 질문 받는 지원자가 있고 이거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케이스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체국에 관련된 질문은 언제 받는다? 사전조사서 후속 질문 그리고 기타 개별 면접에 요 두 유형에서는 우체국에 관련된 질문 받는 거고 그리고 경험형과 상황 제시형은 조직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묻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원 청별로 그냥 어떤 기출을 받았는지는 이제 이런 것들 뭐 서울청 비슷비슷해요 다. 서울청은 이런 질문 받았고 뭐 경인청은 이런 질문 받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주제가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동일하고요. 질문이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각 청별로 뭐가 있다? 질문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질문 후속 질문의 패턴은 분명히 존재한다 했죠. 왜? 질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뤄볼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쭉쭉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개별 면접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한 전략 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일단 공직에 관련된 지식하고 공직에 관련된 경험을 세팅해놔야 되고, 계리직에 어떤 일을 하는지, 계리직도 여러분 창구 업무도 어떤 창구 업무 할지 모르잖아요. 그 창구 업무에서 담당하는 것도 다 준비해야 되고, 계리직에 관련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경험도 셋업해놔야 되고, 우체국 사업의 종류 뭐가 있는지, 우체국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는지, 관련 현황이 뭐가 있는지도 쫙 준비해놔야 되고, 마지막 인성에 관련된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준비를 말재료라고 해요. 재료. 말재료를 준비를 다 해놔야지 면접을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가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리직 면접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같이 알아봤어요. 조금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해되는데 좀 당혹스럽죠? 내가 생각한 면접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당혹스럽지,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면접 좀 상세히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을까요? 이 수업을 듣고 궁금한 거? 청별로는 다른 곳에 모이죠. 네, 청별로 다른 곳에 모이고요. 같은 청은 같은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합니다. 날짜가 같은 거예요. 네, 날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별로 보는 장소는 면접을 보는 장소는 다른데 질문은 동일하다. 질문은 동일하다. 서울지방우정청은 보통 그 서울 거의 광화문 쪽 그쪽에서 면접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필기 합격자 당일날 장소가 공개가 돼요. 그 장소는 여러분들 아직 필기 합격자 발표가 뜨지 않았잖아요. 언제 뜨죠? 지금 8월 23일 날 필기 합격자 발표 공지와 동시에 장소도 같이 공고가 돼요. 장소가 그때 공고가 됩니다. 그렇게. 근데 어떤 질문이셨는지 왜냐면 지금 저 현강 수강생은 다 이해하셨지만 또 인강은 지금 마이크가 없으셔가지고 어떤 질문인지 이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그 지원청 면접 장소가 다르고 질문은 같은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두 번째 경우는 과반수가 2개 이상 항목을 하로 긍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중복된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원자분께서 이제 우수하고 미흡을 받는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미흡의 질문에서 중복을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중복이라는 게 어떤 중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A, B 지원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A는 이제 우수 4개를 줘서 이제 아, 우수 조건에 만족했고 아, 오케이. 그러니까 A 면접관은 다 상을 줬고 B 면접관은 미흡을 줬고 이렇게 너무 극명한 평가가 됐을 때 여러분 그런 경우가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지. 그런 경우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 거예요? 면접관 두 분 다 공무원인데 두 분이 생각하는 결 같지 않을까요?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당연히 없겠지. 어떻게 한 사람은 상을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미흡을 평가하겠어요? 보통을 평가하면 같이 평가했지 극명하게 갈릴 수 없어. 절대 이런 경우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왜냐면 나중에 면접 모의 훈련 해보면 알아요. 누가 봐도 답변 미흡. 누가 봐도 우수. 그 극명하게 갈리는데 평가가 갈린다? 절대 그런 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면접위원은 2명이잖아요. 네, 면접위원님은 2명이고요. 과반수라 함은 2명 다 상을 줘야 상이라는. 네, 우수는 두 분 다 상을 줘야 돼요. 두 분 다. 2명 모두 다 의견이 일치해야지 무조건 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면접 추세는 미흡을 주면요. 그 사유서를 써야 되거든요. 면접관님이. 그래서 여러분 면접장 들어가시면 면접장이 질문을 하면서 지원자가 답변하는 걸 뭔가 계속 필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증명 자료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미흡을 막 억지로 그러니까 정말 최악이 아닌 경우는 미흡을 잘 안 주고 오히려 우수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보통에서 필기를 딱 나누려고 요즘은 좀 그래요. 아까 국가직의 케이스처럼. 좋은 질문이셨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를 조금 일찍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저희는 이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면접 보기 한 달 전에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2주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수업은 2주 안에 빨리 제가 끝내버리고 나머지 2주 동안에는 진짜 모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수업 진행 방식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재가 이제 아직은 출간이 아직 안 됐고요. 교재 출간은 아마 거의 개강 시기에 맞춰서 좀 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재를 나중에 제가 출간이 되면은 교재 구매해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재 구매하시면 되고요. 수업은 교재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지만 보조 자료가 계속 제가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기준으로 갈 거고요. 자,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하고 베이직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베이직은 모의 훈련이 없습니다. 프리미엄은 모의 훈련이 있고요. 프리미엄 모의 훈련을 4회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제 4회일 때 개인당 할당 시간이 좀 꽤 길어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모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에서는 스터디 편성을 제가 해드리는데 스터디 편성은 프리미엄도 편성해드리고 베이직도 편성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베이직은 모의 훈련을 받지 못하고 프리미엄은 모의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랑 많이 좀 소통하고 모의 훈련 받으면서 좀 집중 관리를 어쩔 수 없이 모의 훈련 때 계속 제가 1대1로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프리미엄의 관리가 좀 잘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계속 과제 제공해드리고 모의 훈련, 그리고 여러분 모의 훈련 할 때도요, 참관 다 가능합니다. 참관 다 가능하게 제가 오픈해 놓습니다. 그래서 참관 가능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받는지를 같이 지켜보면서 나는 저런 대답을 나도 비슷하게 했다면 내 답변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같이 참관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으면 참관을 하면서 또 배워나가는 그런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관을 하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많이 구축을 해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보면은 제가 이제 화목토 이렇게 스케줄이 되고요. 화목토 스케줄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현강을 꼭 듣고 싶은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수업은 인강으로 들으세요라고 하고 대신에 현장 등록을 해서, 왜냐면 결제를 인강 등록으로 하면 인강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현장 강의 등록으로 해서 모의 훈련을 현장에 참석하시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제가 또 어떻게 드리냐면 대신에 제 스케줄에 맞춰 주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직장인 분들이 있어서 다 제가 주말 편성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스케줄 너무 수강생들이 많으면 개개인 일정에 제가 맞춰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직장인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무조건 100% 모든 모의 훈련을 주말에 맞춰준다고 제가 장담을 못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만약에 현장 모의 훈련을 받고 싶으시면은 그때는 제가 스케줄을 미리 짜드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차를 내시든 반차를 내시든 좀 학원 스케줄에 맞춰 주셔야 되고, 만약에 정말 내가 주중에 뭐 시간을 좀 못 낸다 이러면은 그럼 차라리 인강 모의 훈련에서 저녁에 줌으로 모의 훈련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강 프리미엄을 듣는 분들은 제가 줌으로 모의 훈련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무조건 주말에 맞춰드린다고 제가 100% 보장을 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그런 좀 사정에 맞춰서 좀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업은 일단 화목토를 진행이 되고요. 자, 8월 27일에 개강을 해서 9월 7일에 바로 빨리 끝나요. 9월 초에 끝나요. 9월 초에 끝나고 저희 나머지 시간은 제가 다 모의 훈련에 제 시간에 쓸 겁니다. 모의 훈련 제 시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편성은 소수로 편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7명에서 뭐 9명 이렇게 6명에서 9명 이렇게 요 사이로 제가 스터디 편성을 소수로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수업 강의는 총 13강이 될 겁니다. 총 13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수업당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현장에서 수업 듣는 분들 중에서 뭐 개인 사정으로 뭐 첫날에 못 나오고 뭐 10강 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장 수강생도 인강으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강 수강생은 인강 당연히 듣는 거고 현장 수강생은요 인강으로 다시 보기가 또 가능해요. 그래서 막 복습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현장은 현장도 되고 인강 다 돼요.
알겠죠? 그렇게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 보면은 처음에는 청별 분석하는 것도 들어가고요. 첫 시간에는 우리가 계리직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좀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이 바로 청별 이해 이렇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직 지식에 대해서 좀 내용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직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공직 제가 해설을 다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경험 준비하고 분석하는 거 다 설명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형 우리가 그 어떤 후속 질문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후속 질문에 대한 대비냐면은 사전조사서 후속 질문에 대한 대비. 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수업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서 작성 시간을 기초하고 심화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계리직 왜 지원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형 질문하고 경험 후속 질문 상황형하고 상황 후속 질문 이렇게 다뤄주고 마지막 이미지 메이킹하고 수업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전조사서 수업 작성 수업하고 발표 수업 사전조사서 후속, 경험형 질문 후속, 상황형 질문 후속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다 수업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의 훈련은 이제 4회가 되는데요. 4회 중에 3회는 1대1 훈련이고 첫 번째는 전체 조별 훈련이 될 건데요. 이때는 이제 사전조사서 작성을 한 번 더 또 수업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전조사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전조사서를 제 수업 시간에만 강의하고 끝나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 강의 끝나면 또 스터디에서 사전조사서 작성 연습해요. 그럼 또 스터디 원끼리 하다가 이런 주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또 이게 여러분들끼리 좀 어려운 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수업하고 실습해 보는 거예요. 실습도 또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조별 훈련만 더 들어가고 그리고 2회차, 3회차, 4회차는 1대1 훈련으로 진행이 됩니다. 1대1 훈련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1대1 훈련으로 진행이 될 때는 현장과 동일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전조사서 딱 제가 주고요. 30분 작성하면 다 걷어가고 그 다음에 후속 질문 똑같이 면접처럼 똑같이 현장처럼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훈련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4회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교육 자료는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 자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에서 늘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면접을 사실 잘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말 재료가 많아야 돼요. 재료. 아까 제가 재료 수집 많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직에 대한 재료 수집, 계리직에 대한 재료 수집, 우체국에 대한 재료 수집, 인성에 대한 말 재료가 많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요. 무조건 면접을 잘 보게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 분야별로. 자, 두 번째는 사고력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사고력이 뭐냐? 내가 다양한 관점에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거 못하면 어떤 면접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모의 훈련 첫 번째 시간 때도 같이 병행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 다 준비하잖아요. 미리. 근데 항상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질문 면접에서 안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나오는 것도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한 질문 똑같이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질문 표현 방식만 다르지 의도를 알면 내가 준비한 답변으로 돌려막기가 가능해. 근데 그걸 못해. 그 훈련도 할 거예요. 모의 훈련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아까 기억나세요? 아까 저희 경험형 후속 질문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지원자분 이제 사회생활 되게 많이 공무원은 사기업과 다르게 월급도 굉장히 적고 굉장히 힘들다. 거기서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이거는 지원 동기 물어본 거거든. 그럼 이 질문을 내가 준비를 안 했어도 내가 지원 동기를 준비했으면 돌려막기 하면 되는데 질문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 어떤 수험생은 다른 질문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면접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돌려막기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 훈련도 다 모의 훈련에 집중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말재료가 풍성해야 되고, 두 번째, 사고력이 다양하지 않으면은 사전조사서라든지 사전조사 후속 질문 대비 못하고, 세 번째, 돌려막기 훈련 안 되면은 면접 못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모의 훈련에서 집중 훈련 해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강의에서도 계속 많이 가르쳐 드리죠. 근데 강의는 일방적인 소통이잖아요. 일반 소통이잖아.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은 막 이렇게 이해는 다 해요. 근데 막상 하라 그러면 못 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쌍방 소통을 하는 거. 저도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을 실습하면서 같이 맞춰 나가는 걸 언제 한다? 모의 훈련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집중 훈련해 드릴 거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여러분 뭐 스터디를 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다 피드백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 드리니까 뭐 지속적으로 뭐 소통, 저는 거의 그래도 정말 제가 바쁘지 않은 이상 거의 한 2시간 이내로 다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스터디도 다 아까 스터디는 프리미엄, 베이직 상관없이 다 일단 편성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은 만약에 수강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오픈 채팅방에 이미 들어온 분도 있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지 이제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제 오픈 채팅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보시면은 카카오톡의 그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표시 있어요. 이 돋보기 표시에서 그냥 2024 에듀일 김소영이라고 검색을 하면 지금 오픈 채팅방이 바로 뜨거든요. 거의 400명 가까이 들어와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게서 여기 제가 아마 전직렬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요거 오픈 채팅방은 비수강생도 일단 입장이 가능해요. 제가 계속 뉴스 기사 같은 거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정보를 이제 탐색하시면 되고, 당연히 수강생분들은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고, 비수강생도 일단 입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보는 계속 올려드릴 텐데, 지금 현재 지방직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리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8월 한 18일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후로부터는 계리직 중심으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일단 미리 들어와 있으시고 잠깐 알람만 꺼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요거는 오픈 채팅방은 수강생, 비수강생 다 입장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강생이다. 그럼 당연히 카페를 들어오셔서 카페에 이제 등업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리직은 아직 등업 신청 단계가 아니고, 수강 등록을 하면은 개강일 기준 일주일 전에 제가 계리직 등업 신청서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등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제가 수강생만 등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페 등업이 총 3단계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이제 카페 가입하자마자 바로 1단계가 되는 거고요. 2단계는 자동 등업이에요. 자동 등업.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뭐예요? 2단계까지는 비수강생도 다 가능한 거. 그러니까 자동 등업이라서 이거는 게시물 자유 게시판에 게시물 1개 쓰고 댓글 하나 쓰면은 자동으로 등업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단계는 이거는 수강생만. 근데 수강생은 이건 수동 등업이에요. 수동. 이거는 등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만 등업이 돼요. 대신에 등업 신청서 제출을 하더라도 비수강생은 절대 등업 안 되고, 제가 다 확인합니다. 수동 등업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제출한다? 제가 이제 개강일이 8월 27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등업 신청서를 올려드리고 오픈 채팅방에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제출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출할 수도 없고요. 카테고리도 제가 아직 안 올려놨고 등업이 안 돼요. 여러분들 등업은 2단계까지밖에 안 되는 거여서 일단은 수강 등록을 하신 분들 일단 2단계까지만 자동 등업 신청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제가 개강일 기준 일주일 전에 등업 신청서를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보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2단계까지만 미리 해놓으세요. 2단계 그냥 게시물 1개 쓰고 댓글 1개 쓰면 자동 등업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되고, 요런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자세하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는 게 QR 코드, 여러분 거기 QR 코드 들어가 있죠? 그래서 QR 코드 찍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종합 안내서가 이제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딱 계리직 오픈 강의였고요.
정확하게 1시간 20분 딱 지나갔네요. 네, 이제 오픈 특강 이제 종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혹시 스터디는 다 다른 청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청끼리 스터디? 일단은 같은 청이 1순위고요. 두 번째는 다른 청도 묻기도 했는데 사실은 계리직 면접에서는 청을 섞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뭐라 그랬죠? 질문이 다 같다. 그래서 그 청별로 이렇게 딱 나눠서 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1순위는 같은 청끼리 묶어드리고요. 2순위는 다른 청끼리 섞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면접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끼리 묶였을 때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청별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약간 사업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충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교를 조금 충청 맞나? 그 충청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폐교를 활용하는 방식, 폐교가 아니라 폐우체국을 활용하는 방식이 청별로 조금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청에서 아직 폐우체국을 활용할 대책이 아직 안 나왔다면 다른 청에 대한 정보를 벤치마킹하면 되겠죠. 그럼 이런 정보는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청이 섞여 있으면 정보를 많이 얻겠지. 근데 이제 또 어떤 청 어떻게 스터디 나중에 편성했는데 어떤 조는 다 서울청끼리만 묶였어. 그럼 또 서울청은 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다른 청에 대한 정보 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만들면 조장을 선별해서 제가 포함이 된 조장, 부조장 단톡방을 따로 개설을 해서 서로 정보 용이하게끔 제가 만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지방직도 오픈 전체 톡이 있고요. 조장, 부조장만 모여있는 톡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공유해야 될 내용들은 다 조장으로 안내해드리고 조장이 그럼 조원들에게 다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보 교류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벤치마킹 사례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게리지 오픈 강의는 오늘 3시 한 20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수업한 영상은 아마 차주 다음 주 월요일이나 빠르면 월요일, 늦으면 화요일에 저 에듀윌 공무원 정식 유튜브 사이트에 업로드 되니까요. 그때 또 기억이 안 나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지금 특강은 종료됐지만 저희 이제 부원장님이 간단하게 안내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안내 설명은 한 5분은 넘지 않을 거니까 잠시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에 잠깐만 대기해 주시면은 부원장님께서 잠깐 안내 말씀하시고 오늘 특강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